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일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취미를 선택한 부녀가 있습니다. 용두산아. 거친 두 바퀴로 세상을 달리며 지루할 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딸. 그들의 행복한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원주의 한 공원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람다 그리고 바이크를 즐겨 타는 이다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바이크 타는 이영복이라 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PD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평소 시간이 날 때면 가까운 교외로 나가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부녀. 오늘은 어디로 떠나는 걸까요? 자, 출발해 봅시다. 출발. 널널랄라. PD님이 우리 어디 가는지 꿈에도 모르시겠지? 모르지 그럼. 가서 시원하게 수박도 먹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곳은 부녀만의 힐링 장소라는데요. 저희 여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어디신가요? 깜짝 놀라셨죠? 여기 어디냐면 저희 주말 농장이에요. 집에서 20여 분 거리의 이곳은 아버지 영복 씨가 14년간 갖고 온 소나무 밭이자 두 부녀가 종종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주말 농장입니다. 어떤 나무 하지? 이거. 요거? 응. 밀린 농장 일은 물론 가볍게 라이딩까지 즐길 수 많이 있어 자랐네, 자주 나무가. 찾는 곳인데요. 이게 몇 년 된 거더라? 14, 15년 된 거지. 잘라주고. 서툰 솜씨지만 손을 보태는 다람 씨. 바이크를 타면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힐링이 되네, 마음이. 땀 흘리고 난 오후, 부녀는 원두막 데이트를 즐깁니다. 7개월 전 라이딩을 다니면서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된 두 사람. 바이크라는 공통의 취미를 공유하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데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동료보다 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아빠와 딸. 그런데 아빠가 처음부터 바이크를 좋아했던 건 아니라네요. 그래. 그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건 제가 저희 집에도 그 바이크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 아주 극구 반대를 하다가 몰래 한 5년을 탔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아빠 좀 허락해달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타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관심이 항상 있었는데 아빠랑 아무래도 같이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 지금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실까?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은 나가서 바람 쉽게 쐴 수 있고. 한 3년 전에 그때는 이제 형님 바이크였는데 몰래 훔쳐가지고 한번 잠깐. 엄마랑 데이트할 때 네. 뒤에 태우고 다니셨대요. 바이크는 위험하다고만 여겼던 영복 씨. 그러나 다람 씨의 권유로 올해 초 2종 소형 면허 자격증에 도전하고 딸과 함께 바이크 여행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만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제가 저걸 과연 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몸이 기억을 하는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일 갔다 오시고 또 면허학원 가면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빠 할 수 있어. 이거 아빠의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 무조건 따야 돼 이러면서 응원을 했죠, 많이. 진짜 이렇게 자동차보다 이게 직접 바람을 느끼고 이 주변 사물을 딱 보고 간다는 게 아주 죽이네 아주. 워낙 위험해서 단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같이 해보니까 이렇게 과속 안 하고 장비 완전 갖춰서 잘 타면은 또 아주 새로운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 바이크 여행을 시작한 이후 아버지의 일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놀이기구, 산악자전거 등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무기력하던 아버지의 일상이 반짝반짝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딸 다람 씨의 덕분이라네요. 뭐 자랑하려면 한이 없죠. 뭐 편집서부터 노래, 뭐 작곡까지 뭐 아주 어떻게 노래 한번 좋은 노래 한번 불러봐 주면 어떠나? 뭐 하지?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구름 한번 불러볼까? 아, 그렇지. 하늘에 구름 붙어 있네요. 박수 리듬. 그 등실 너는 구름이야 항상 내 맘에 떠 있어 그대 없이 난 뜬구름 구름다리를 내어준다면 나 살포시 건너가 당신의 사실 다람 씨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8년차 싱어송라이터이자 30여 곡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뮤지션인데요. 전공이 실용음악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위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불러줄 사람을 항상 찾기가 번거로워서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고요. 가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위로나 MBC의 밤마다 산책을 나가요. 나가서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원주시의 그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 밤을 많은 분들이 밝히면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데서 공감을 얻으면서 만든 노래들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제 이야기를 또 많이 담고 싶더라고요. 엄마의 이제 성함이 춘희자셨는데 그래서 제목이 봄춘 빛날 희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떠나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있었지? 딸이 우도메라는 데 사줘가지고 둘이 타고 같이 왔어. 생전에 있으면 뒤에 같이 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 텐데 참 아쉽네 그래야. 아빠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일에 약간 의욕이 없으셨어요. 그 화초를 다시 키우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셨고 동시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게 되시면서 이제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셨죠. 진짜 그 모습 보고 사드리길 잘했다 오토바이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람 씨의 선물은 아내의 부재로 삶의 의욕을 잃었던 아버지에게 또 다른 인생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녀가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딸 다람 앞으로 그 바이크 취미생활 잘 하면서 아빠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한다. 인생 후반전, 바이크의 거친 두 바퀴로 삶의 행복을 찾은 아버지 영복 씨와 재주 많고 끼 많은 사랑스러운 딸 다람 씨의 행복한 삶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전통 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저희 천안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게 되면 위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희 천안 전통 장의 특징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호두 약 고추장. 빛깔부터 영양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와 우리의 전통장이 만나 맛깔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천안 호두로 차린 밥상 구경해 보실래요?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천안시 광덕면,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맑고 푸른 광덕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호두나무들.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을 왔습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와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곳곳에 정말 호두나무가 많아요. 다 호두나무야. 주변 뒷산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도 호두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을엔 호두를 이용해 전통 장을 담고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야, 여기는 뭐 회사 같지 않고 펜션 같은데요. 주변 풍경도 정말 예쁘고요. 여기에 호두와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건데, 자, 어디로 갈까요? 3동으로? 한눈에 봐도 여느 회사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기능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심재우 씨. 천안의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웰빙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펜션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다 산이었는데 오. 저희가 다 깎고 일일이 저희가 자갈, 그다음에 잔디, 전부 집까지 저희가 다 해서 원래는 체험 프로그램이랑 가족 상담, 심리 치유 이제 요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발효식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장이 잘 익어가고 있겠네요? 예, 잘 익고 있습니다. 그거 구경 한번 시켜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특별한 전통장이 담긴 장독대로 가볼까요? 야, 이 장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요 장들은 네. 올해 2월에 담아서 오. 지금 이제 간장과 된장을 분리를 해서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제 볕 잘 드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오. 자, 그러면 장이 잘 익어가고 있나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야. 뚜껑을 여니 맨 먼저 다시마가 보이는데요. 다시마는 곰팡이가 피는 걸 막아주고 장을 잘 숙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수를 뺀 소금을 한 번 더 덮어서 숙성시킨다고 하네요. 소금은 저희가 신안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냥 소금은 아니고 5월에 송화가루가 날릴 때 소금을 만든 걸 받아서 여기서 숙성을 해서 간수를 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담근 햇된장, 윤기가 흐르고 메주콩이 살아있는데요. 이 된장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떼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많이 안 짜요.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네요. 저희는 여기에 호두 발효 효소가 들어가는데요. 호두 발효 효소는 저희가 언제 들어가냐면 저희 간장을 담글 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고려 충효랑 16년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류청신이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광덕사에 심은 이 나무가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두나무인데요. 이후 조선시대부터 광덕면 호두는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우 씨는 역사와 영양까지 갖춘 천안 호두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요리 교실과 캠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광덕면에 자란 호두이고요. 그 호두로 만든 발효 효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효소가 들어간 또 고추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걸 이제 뭐를 하시는 거예요?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두 약고추장이라고요? 네. 그 뭐예요? 호두 약고추장은 약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호두에다가 또 그 꿀이 들어가고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이제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줄 약고추장. 특히 고소한 호두를 넣어서 만들면 천하무적 슈퍼푸드가 되는데요. 호두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진 소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서 재웠다가 사용하는데요.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준 다음 붉은 고추장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여줍니다. 고기에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면 다시 호두를 넣고 가볍게 볶아내면 됩니다. 오메가3는 특징이
이게 공기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산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두 자체가 이게 또 보시면은 얘가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얘를 그냥 깨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게 지금 고추장 속으로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꿀과 호두 효소, 참기름과 참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윤기가 자르르르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밥 한 공기가 절로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뭐뭐 들어가니 봤잖아요. 네, 네. 이거는 맛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맛있을 수밖에, 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추장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겠는데요? 아, 요즘 아이들이 답답해하니까 가족끼리 캠핑 갈 때 이거 만들어서 가져가면 뭐 쌈 싸 먹어도 좋고요. 또 멸치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 뜨거워서 일하기 힘든데 딱이죠, 엄마들한테. 천안 광등면의 대표 특산물 호두로 만든 건강한 상차림을 만나볼까요? 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가 반찬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멸치와 호두를 가지고 만들어낸 멸치 호두볶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황태를 호두 약고추장에 묻혀서 볶아낸 호두 황태 약고추장 볶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덕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산채, 나물들을 이용해서 약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먹는 저희 호두 산채 비빔밥, 그리고 저희가 맛간장을 이용한 불고기 전골. 그리고 역시 한식에는 또 이 된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된장국도 있네요. 네, 이 된장찌개인데요. 이건 네. 빠금장찌개라고 합니다. 아, 빠금장이요? 간장을 빼지 않은 된장이라 그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으로는 그 유산균이 많아서 그 장에 특히 좋습니다. 호두가 들어간 맛있는 한상, 그리고 이 빠금장까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잡숴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과 채소 위에 맛깔스런 호두 약고추장을 한 스푼 가득 올려 쓱쓱 비벼봅니다. 젓가락을 휘저을 때 제 마음도 함께 춤을 추는데요. 잘 비빈 비빔밥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으면 호두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에도 좋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시고 또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게다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뭐 집에서 담그는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 자기 집만의 된장, 나만의 고추장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이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제 음식의 솔루션을 더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특산물인 호두를 넣어 우리 전통장의 깊은 맛을 재현하고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사랑받는 천안 광등면 호두의 재발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목가구. 이 전통 가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34년 외길을 걸어온 나주의 소목장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다시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입니다. 문화재 수리까지 가능한 추현 소목장. 그런데 나무와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있죠.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옥 건축 양식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대목장이라고 하고, 소목장은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은 소목장이라고 칭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전통 가구. 추현 소목장은 전통 기법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전통 가구를 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고였는데 목형이라고 하는 기계의 주물을 만드는 형을 트는 걸 목형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 만드는 그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목공예를 기능훈련 학생으로 3년 동안 실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무와 부대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참종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로 부각도 하고 나물도 하는 나무인데 물에 아주 강한 나무예요. 참중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결이 곱고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가구재로 최고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꺼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는 껍질이 살아있고 이 나무는 껍질이 벗어져 있고 여기는 이 나무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무가 갈라졌을 때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제재를 해서 목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숙성시킨 나무를 자른 뒤 또 한 번 숙성을 시키고요. 숙성이 잘 된 나무를 골라 제재를 하고 말려줍니다. 여기가 건조실인데요. 기간을 얼마를 두는 게 아니고 나무를 두어서 이 나무에 그 숨어있는 함수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탁탁 때려서 맑은 소리가 났을 때 이 나무는 건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가 돼야지만이 뒤틀림이나 변형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같은 종의 나무라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고 관찰을 해야만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는 일도 소목장의 일입니다. 나무에 대한 본질, 그것을 꿰뚫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틀어지거나 터지거나 이건 나무의 본성이죠. 이건 목수가 뛰어나다고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배려,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또 자세, 어떤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지만이 좋은 작품하고 귀결되는 것이고. 추현 소목장의 작품 한번 볼까요?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인가요? 이 목가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전통 버선장인데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요. 일자맞춤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결국법들은 단순하게 하나로 엮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전통 가구의 특징은 이 결구법인데요. 쉽게 말해 목재의 홈을 만들어 짜 맞추는 겁니다. 이 장부 맞춤은 벌림세기 장부 맞춤인데요. 톱을 넣어가지고 세기를 박아서 벌려버리면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가구들은 본드나 새못을 사용해서 그 구조적인 힘을 지탱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통 기법은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벌리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악교나 이런 불의 접착제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튼실한 가구가 되는 것이죠. 결구법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나무의 특성, 디자인, 결합 방식에 따라 결구법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에 맞는 결구법을 선택해서 가구를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대패질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대패질을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패집 바닥을 평탄하게 맞춰야지 평탄하게 깎아지는 거잖아요.
제재를 한 뒤에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반반하고 매끈한 나무가 되도록 대패를 이용해 세심하게 깎아줍니다. 뭐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요? 접시라고 그러니까 접시 받침의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패 작업을 마친 뒤에는 끈을 이용해 잠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쪽에서 대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못이요? 철못이 아니고요. 대나무 못입니다. 대나무 못이요? 네네네. 철못은 녹이 생기잖아요. 대나무 못은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질을 하더라도 또 나중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못을 박는 것이고, 새못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서 힘을 훨씬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가구는 결구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불가피한 부위에만 대나무 못과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작은 대나무 못 하나도 직접 깎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접착제도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소 뼈나 그다음에 소의 가죽, 또 이 민어 불에는 말 그대로 불에예요. 불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두 재료를 끓이면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끓이고 녹이고 섞고 접착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게 추현 소목장의 신념입니다. 이 작은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못까지 다 박았습니다. 대못의 어떤 인장력과 악교의 접착력이 더해서 훨씬 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튼튼해 보이죠? 추현 소목장을 찾아온 손님. 안방에 있을 장식장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만드는 방법 좀 배우러 왔습니다. 추현 소목장은 전통 가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튼튼한 전통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쪽은 호도나무고요. 아예 지금 문양낸 것은 참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구는 아니지만 전통 기법을 현대 가구에 접목시킵니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목가구. 그래서 더욱 잊혀지면 안 되겠죠. 나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매력은 나무가 재질이 좋으면 저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목가구를 만드는 것도 뭐 자연이 하는 것처럼의 어떤 유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공을 하느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고, 제가 만족할 정도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전통 가구에는 추현 소목장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 소목장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로 2주 연장됐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요즘,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클릭 오더 시대. 음식 배달은 물론 전통시장 신선식품 당일 배송까지 코로나가 만든 언택트 문화, 배달 전성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주목받는 요즘, 코로나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실례합니다. 네. 아니, 소문 듣기로는 네. 여기가 그렇게 배달이 밀려드는 배달 업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있던 콜수의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콜수가 늘어나서 기사님들이 앉아서 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 정말 많이 늘었다 싶으실 텐데요. 기록적인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다 보니 식품부터 백화점 명품까지 배달 러시입니다. 지금 막 뭘 배달하고 오신 거예요? 저 과일 배달하고 왔어요. 저는 마라탕이요. 예, 저는 분식 지금 하고 왔습니다. 잠시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도 없이 여지없이 밀려드는 콜. 규정대로 최선을 다해 배달하지만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늦게 온다고 가게에 전화하시고 상점은 저희한테 왜 빨리 안 오냐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고객들이 전화 와서 음식이 바꿔달라, 이거 배상해달라 이런 류의 고객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이번엔 배달콜을 받자마자 편의점으로 들어서는데요. 가격부터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편의점의 묘미가 1+1이나 2+1 이런 것들 때문에 시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1+1이나 이런 것들로 담아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 보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네요. 예, 그죠. 고객님들이 이제 불편한 거를 제가 소화해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1+1이나 이런 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좀 좋은 상품을 잘 골라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보기는 물론이고요. 커튼까지 달아준 적도 있으시대요.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집콕 경제. 짧은 시간 문전 배송에 고객들 대부분 안심을 표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하고 치약. 저희가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됐는데 자주 시키세요? 와이프가 이제 만삭이라 밖에 나가기 좀 무섭더라고요. 네. 배송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는 게 더 이제 안전하기도 하니까 와이프도 이제 안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콜 하나 마무리.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할 게 있죠. 야, 뭐 배송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배달 주문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은행 가야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주문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이나 대기해야 되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서비스 목적이. 오늘도 무사히. 무사히. 늘 안전 운행하세요. 자, 이번엔 영업을 앞둔 배달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소독이 한창입니다. 아니, 배달 전문 업체라고 들었는데 예. 이 식당 안에 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소독부터 하시네요. 아, 배달 기사님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배달 기사님이 오실 때마다 손소독이나 이렇게 체온 같은 거 체크를 해서 배달을 보내야 고객님들이 안전하거든요. 저희들은 수시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이렇게 균이 없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가정은 물론 직장에서도 점심 식사를 배달로 해결하는 분위기인데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아니, 정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와, 나 지금 전화기 보고도 깜짝 놀랐고 쉴 없이 울리는. 야, 이거 더 오기 전에 얼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문이 많을 수가? 지금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코로나 전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음식 조리가 시작되는 이곳. 주방 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조리 중이신데요. 각자 맡은 포지션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지가 않아서 음식 맛이 좀 없었어요. 각 파트별로 다 요리사들이 있어요. 각 요리사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배달 음식점이지만 음식 맛도 일반 식당 전문점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이라고 주먹구구식이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한식에 양식, 도시락 등등 해서 각 파트별로 조리에 들어가고요. 완성과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배달 기사들의 열 체크며 방명록까지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꼽시계 울리며 기다릴 고객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요즘은 관공서에서도 도시락을 많이 배달시켜 드시죠.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풍경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배달 음식 맛집 리스트도 생길 정도예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고 이렇게 예쁜 문구도 써서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떠드는 점심 식사 풍경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과 마음만은 여전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거리는 또 이제 멀어졌지만 또 그래도 이제 또 동료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정하면 떠오르는 게 또 전통시장이죠. 하지만 이곳 풍경 역시 코로나가 바꿔놨습니다. 장 보는 손님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많이 뜸하죠. 1차 식품이 50에서 7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70-80% 이상 저는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많은 수산물을 준비해놓고 핸드폰만 바라보는 상인들. 과연 손님이 없어서일까요? 아유, 참 보는 게 안타까워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시방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배달 목록 종류가 대형 쇼핑몰 못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 쇼핑몰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주문이에요? 네, 우리 시장에서 주문. 이곳 시장에서 파는 목록을 보고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청국장에 토마토, 삼겹살까지 있어요. 아, 그럼 집집마다 이 주문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갖다 드리면 상인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셔요. 사장님, 주문 들어왔네요. 주문이라는 소리에 저절로 목청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전통시장이 우리 집 문 앞으로 배송되는 건데요. 세상에, 이렇게 이름표까지 떡하니 붙여가지고 나가네요. 예.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자꾸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또 기분도 좋아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네요. 갑시다. 아니, 또 어딜 가자시는 거야? 가보시면 바쁘네요. 다짜고짜 가보자는 사장님 손에 이끌려 찾아간 곳은 공동 파펜샵입니다. 가게마다 주문 들어온 상품을 잘 포장해서 냉장고에 죄다 쟁여놓는데요. 어머,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바로 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나 했어요. 근데 왜 죄다 냉장고로 직행이에요? 시간이 아직 안 됐고요. 시간이 안 됐다니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후면은 저희 시장 전용 냉장 배달 차량이 옵니다. 이제 박스 포장에 나설 차례입니다. 방법도 남달라요. 아이스팩 대용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물을 얼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를 쓰더라고요.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냉장 배달 차량이 등장했네요. 전통시장 최초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이래요. 예, 이게 바로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집에까지 이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물건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전통시장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최첨단으로 말이죠. 반경 2km까지는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더 신선하고 편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도 말이죠. 최상품이고요. 코로나자 모다에서 살아있어 거리 두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자주 못 가고 있는데 상품이 제가 직접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별을 해서 좋은 제품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들, 언택트 비대면 문화. 모두가 힘든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아이디어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달 전성시대, 오늘도 힘내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역사 탐방을 즐길 수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지금 출발합니다. 랜선 역사 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외출도 못하시고 나들이가 웬 말이에요. 외식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 오늘은 그대로 계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출발! 1400년 전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제고도 부여.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녹아있는 문화유산을 품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제가 오늘 떠나게 될 백제 역사 유적지구 네. 랜선 역사 탐방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내용의 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OX 랜선 퀴즈, 그리고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토크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진행된 랜선 역사 탐방.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백제도읍의 길목에 자리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곳에. 예, 7기가 있습니다. 사비백제 때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그래서 이곳 능산리에 왕릉을 조성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야,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라면 아무데나 있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예. 바로 저쪽에 이제 사비성이 있어요. 가장 사비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거죠. 근데 무덤을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많이 나왔나요?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금실이라든지 금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니면 금못, 금박을 핀 못,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문화재를 봐서도 아마도 여기가 왕릉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반도 고대 삼국 중 최초로 축조된 외곽 방어시설 나성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긴 돌 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성은 사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에 둘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흙으로 쌓은 토성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지역을 보호해주는 그런 외곽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이 나성이 유독 그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에서 역시 그런 오래됐고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야,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문화재네요. 그렇죠. 예. 나성뿐만 아니라 부여에는 더 대단한 것이 또 있습니다. 또요? 예. 그럼 빨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사비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당시 매우 중요한 사찰로 사비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균형도 있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잘 보셨고요. 백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화려하나 불치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더라. 이게 백제거든요. 어쨌든 백제의 문화는요 조금 소박한, 조금 은은한 그런 문화예요.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시대에 세워진 귀중한 탑으로 석탑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수학여행 때도 많이 와보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1층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가 백제를 정복한 것을 나중에 알리기 위한 전승비거든요. 사실은 내면에 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 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사실들이 쭉 적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백제로 와서는 어떤 치욕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록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파괴되는데 이 탑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백제 시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백제 문화를 보고 부소산에서는 화려했던 사비시대의 왕궁지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이 뭐냐? 즉 백제 왕이 살았던 왕궁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그럼 왕궁터예요? 그렇죠. 여기가 왕궁터였어요. 그래서 와. 흔히 왕궁과 배후의 산성을 갖는. 왜냐하면은 최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피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터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과일들을 저장했던 많은 과일들을 저장했던 그런 과일 창고도 나왔고, 그런 몇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역시 이제 백제 왕궁터가라고 보는 거죠. 해발 106m의 고도를 가진 부여의 진산 부소산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군창지와 낙화암, 백화정 등의 유적은 물론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의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부소산을 걷다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맑고 좋은데요. 예, 그렇죠. 이곳이 백제 시대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 왕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좀 쉬었던 그런 후원 역할이었고요. 전시에는요, 평지인 왕궁을 버리고 올라와서 피했던 그런 최후의 방어성,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는 산인데 그때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이네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쉬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부여시대는 백제 문화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삼국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혼을 피웠다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만큼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과 함께 패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백제 시대 백성들이 스스로 물에 뛰어든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그때 삼천은 3,000명이 아니죠? 네, 3,000명 아닙니다. 고대 때에 많다,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삼천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삼천궁녀는 3,000명이 아니고 그냥 많은 궁녀다. 백제의 최후를 지킨 한 맺힌 영령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화암. 고요히 흘러가는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애환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 낙화암에서 그럼 백제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멸망했을 때 이제 이 산성으로 피했거든요. 백제인들이 뭐 궁녀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피해서 도망을 하다 다다른 곳이 마지막 여기거든요. 보시다시피 앞에는 강물이고 곧 저기 쫓아오거든요. 죽음을 다 배든 백제인들이 어차피 저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사느니 또는 비참하게 저에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어떤 그 백제의 어떤 그 깨끗함,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제 역사 유적지구 4곳을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부여가 간직한 문화유산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랜선으로 즐긴 백제 역사 탐방 즐거우셨나요?